오늘 오전 11시에 저는 낯선 사람 넷과 함께 남의 집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열쇠공이 문을 따는 도중에 안에서 목욕 중이던 어르신이 나와서 역정을 대셨어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상대가 바로 그날 협상을 걸어왔습니다. 명도가 감정이 아니라 절차인 이유, 오늘 현장에서 그대로 증명됐습니다.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무슨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고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에 뛰어들어서 학원 5군데 넘게 다니고 깨지고 배우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그 사이 경매랑 공매로 5건을 받았는데 지금 사는 신혼집도 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그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배운 얘기가 아니라 직접 5번 부딪히면서 겪은 것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그 신혼집이 아니라 투자로 낙찰받은 광주의 한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명도의 진짜 현실을 제대로 겪었거든요. 낙찰받았더니 그 집엔 전 소유자의 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입문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낙찰받으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낙찰은 입장권일 뿐이고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저도 잔금 다 치르고 이제 내 집이다 싶었었는데 그 집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전 소유자도 아니고 전 소유자의 부모님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현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내 집이어도 마음대로 문을 못 엽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인도명령이에요. 이 집은 이제 제 소유이니 점유자에게 비우라고 명령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잔금만 내면 신청 자격이 생기고 이번처럼 점유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엔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이 나는데 오늘 기억하실 첫 번째 한 줄,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책이랑 현실이 갈립니다. 책에는 인도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한 줄로 끝나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순조롭게 가나 싶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왔어요. 점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초본을 떼서 제출하라. 송달을 제대로 하려면 점유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뒷자리까지 나오는 초본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보통은 남의 초본 못 떼잖아요. 근데 법원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직접 가서 떼왔어요. 이런 게 경매의 현실이에요. 한 줄짜리 절차 뒤에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단계가 숨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서울 살고 물건은 광주라 이런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하고 방문 제출해야 되는 건은 등기 우편으로 처리했습니다. 멀어도 방법은 다 있어요. 두 번째 한 줄, 책은 절차를 알려주지만 현실은 발품을 요구한다. 그리고 예상 못한 두 번째 고비, 법원이 점유자한테 당신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신문서를 보냈더니 점유자 측에서 의견 진술서를 냈어요. 자기 입장을 담은 서면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해요. 상대가 서류 냈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인이 반드시 답변서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냈어요. 준비 서면을 써서 인도명령이 인용돼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절차를 속행해달라고 접수했습니다. 왜 의무도 아닌데 했냐고요? 점유자 서면을 그냥 두면 법원이 판단을 미룰 여지가 생겨요. 신청인이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서 내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명도는 하루가 곧 비용이라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 인도명령이 인용됐습니다. 인도명령이 났다고 끝은 아니에요. 점유자가 스스로 안 나가면 강제집행으로 가고 그 첫 단계가 계고입니다. 집행관이 직접 나와서 기한 내에 비워라, 안 그러면 강제로 집행한다 라고 고지하는 절차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집행관님, 열쇠공, 그리고 증인 2분. 그리고 이것도 현실인데 강제 집행엔 증인 2명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광주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관님이 소개해 주신 열쇠공분이 증인까지 섭외해 주셨고 1인당 3만원씩 총 6만원 들었습니다. 노크하고 벨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강제 개문에 들어갔는데 문을 따는 도중에 안에서 어르신이 나오셨습니다. 목욕 중이셨다고 역정을 내시는데 도저히 사진 찍을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 사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을 열어주셔도 개문에 이미 착수했으면 비용 15만원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사실 상대 측은 처음에는 강경했어요.
했어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개고 전에 미리 연락했을 때도 답이 없었고, 그런데 막상 개고장을 붙이니까 그날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기가 안 맞는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 조금만 기다려달라. 늦어도 7월 안엔 비우겠다. 건강상의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셨는데 솔직히 마음이 안 쓰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가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제 절차를 멈추는 거,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저 예전에 이걸로 당한 적이 있거든요. 나간다는 말 믿고 집행을 미뤘다가 약속 날짜에 안 나가면 그때부터 멈췄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사이 날린 시간, 다시 드는 비용 전부 다 제 손해거든요. 상대는 그냥 시간을 번 거고요. 그래서 한번 데이고 나서 제 원칙이 생겼어요. 상대의 말은 듣되 절차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자진해서 나가주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고, 그동안 강제 집행 절차는 예정대로 계속 굴린다. 둘은 별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강제 집행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거라 임의로 멈추지 않는다. 2차 계고가 7월 중순 예정이다. 기다려달라는 말 대신 정확히 며칠까지 비울 수 있는지 날짜로 달라. 공감은 하되 절차를 멈추겠다는 약속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모호한 7월 안을 날짜로 못 박았어요. 오늘의 세 번째 한 줄, 상대 말을 믿고 절차를 멈추지 마라. 말과 절차는 별개로 굴려라. 제가 그렇게 답하니까 몇 분 뒤에 바로 날짜를 보내왔는데 7월 30일에 인도하겠다. 대신 이사비 200만 원을 신경 써달라. 드디어 날짜는 나왔는데 이사비를 200을 부른 거죠. 저는 날짜는 받고 200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왜 100만 원이었냐? 여기서 입문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계산이 있어요. 이사비는 사실 제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인도명령 확정 이후 점유기간에 대해 부당이득, 그러니까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비는 호의지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영원으로 버티면 강제집행, 본집행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노무비에, 운반비에, 진보관 비용까지 그거 다 따져보면 100만 원 선으로 자진 인도로 마무리하는 게 시간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제가 양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200은 어렵고 100만 원, 그것도 약속한 7월 30일까지 자진 인도하는 조건에 한해서. 상대의 답은 짧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명도 협상의 핵심이에요. 이사비를 무조건 안 주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강제 집행 비용이랑 비교해서 더 싼 쪽을 고르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죠. 그리고 이사비는 관리비랑 공과금을 완납 확인하고 줄 건데 순서 안 지키면 미납요금이 제 부담으로 넘어오거든요. 오늘 정리하면 이거예요. 명도는 무섭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이고 계산이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절차를 알고 차분히 밟으면 길이 보인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던 분이 개고장 한 장에 협상을 걸어온 것처럼요. 물론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에요. 절차는 절차고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 복잡한 마음까지 솔직하게 기록하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7월 30일 실제로 집을 인도받는 날, 그리고 그 집을 직접 수리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경매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구독해 두시면 하나씩 같이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